민호씨,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강현우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남편이자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절대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배신과 함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저는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였던 유나 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죠.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외박, 숨기는 휴대폰.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이 바쁘니 이해하려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가 샤워 중일 때 울린 휴대폰 화면. 거기엔 당신이 내 이상형이야 라는 문자가 떠 있었죠. 심장이 얼어붙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5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날 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랑 업무 얘기야. 예민하게 굴지 마. 그 후 며칠간 더 지켜본 결과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불륜 사실이 드러났고 더 끔찍하게도 그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지 꼭 1년. 저는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 아내 유나 씨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현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순간적으로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동정심까지. 그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알지만 그 초라한 몰골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묻자 유나 씨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이 병원에서 수술해야 해. 심장이 안 좋아서 빨리 안 하면 위험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재판 때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존재였죠. 유나 씨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연락 두절이야. 법적 보호자가 없으니 수술 절차가 안 돼. 당신이라면 도와줄 수 있잖아.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린 채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 수술 계획서, 병원 동의서, 사본. 모두 실제로 발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소견서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낯선 병명이 적혀 있었죠. 이건 심장에 구멍이 있는 병이야.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버티질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이 생명을 외면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고 제 안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호적에 아이를 올려줘. 그래야 수술이 가능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왜 내 호적에?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래.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부탁이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대 엮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만큼은 구하자는 마음이 끝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의사를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지연되면 회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초음파 사진 속 아이의 심장엔 뚜렷한 구멍이 보였습니다. 설명은 전문 용어 투성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유나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제발 아이만 생각해줘. 내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그 눈빛 속엔 절망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과
유나 씨의 과거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은 절대 하지 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다시 이용하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이 멈추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유나 씨는 전화와 문자를 쏟아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자꾸 밀려. 시간이 없어. 그 절박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호적에 올리진 않더라도 수술이 끝날 때까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자.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기간과 목적을 문서에 남기면 나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 수술 받을 때까지만 돕겠다. 대신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수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감사 인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아이를 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내 인생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덫일까? 유나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서류상 임시 보호자 역할만 맡기로 한 것인데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시선엔 다른 계산이 스며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유나 씨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우야, 병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대.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했지만 이번엔 목록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까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통장 사본은 왜 필요한데? 경제능력 증명이 필요하대. 그 말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 문제라는 생각에 일단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요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병원비 일부를 미리 내주면 안 될까? 수술 후 아이가 회복할 때 지낼 집도 생각해야 해. 마치 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가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분명 조건을 걸었지만 그녀는 그 경계를 조금씩 밀어붙였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 정리를 하던 날 유나 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을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는 핑계고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꼭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재단을 통한 임시 후견인 제도가 있었죠. 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재단에서 법적 보호자를 지정해 수술 절차를 진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재단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상담실에서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경우라면 저희가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정이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유나 씨는 왜 이 방법을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처음부터 저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하고 만날 땐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중 우연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나 씨가 카페 근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웃으며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핑계 대니까 현우는 바로 넘어와. 조금씩 줄 당기면 다시 내 옆에 둘 수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나왔고 그 의미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핸드폰 속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유나 씨였고 그 말 속엔 아이의 병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잘 된다니까 옆에 두면 편하잖아. 재혼까지 되면 내 인생 역전이지. 이 말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자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전부 증거로 보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카톡, 통화, 만남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재단을 통한 후견인 절차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나 씨의 속셈을 알고 나니 마음 한쪽에 남아있던 미안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획적인 접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연락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대화만 짧게 증거를 남기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등기 우편이었죠. 봉투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나 씨가 제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등록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건 부당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저는 조건부로 임시 보호자만 하겠다고 했고 호적에 올리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제가 모든 걸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들은 뒤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문자, 카톡 대화를 모두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나 씨가 친구에게 보낸 대화 중 아이 핑계로 현우를 묶어두자는 문장, 그리고 재혼까지 가면 인생 역전이라는 발언, 심지어 병원비와 칩까지 요구한 부분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료재단 담당자와의 상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아이 수술은 재단 후견인으로 가능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이유로 저를 압박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니 유나 씨는 검은 옷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아이가 정말 위급한 상태입니다. 피고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판사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을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어진 문장에 법정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아이 핑계 대니까 현우는 넘어와. 그리고 이어진 문장. 일단 호적에 올리면 재혼까지 가능. 판사는 표정이 굳어졌고 유나 씨는 시선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원고,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유나 씨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내가 안 도와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다시 가정을 꾸리자는 노골적인 재결합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재단 담당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경우 즉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아니어도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이의 치료에는 다른 방법이 있음이 확인됐고 피고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하려 한 것은 기망 시도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유나 씨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법정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그녀는 저를 향해 원망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겠다고. 재판이 끝난 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모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반면 유나 씨는 재판 직후 곧바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아동을 이용한 기망 행위라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곧 주변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사회적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설마 자기 아이를 미끼로 전 남편을 속이려 하다니. 그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며칠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수술은 의료재단을 통해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후견인이 정식으로 지정됐고 병원은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해 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치료받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익명으로 병원에 직접 납입했습니다.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유나 씨는 판결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필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와 완전히 끊어진 뒤 제 삶은 다시 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카페 일은 점점 안정됐고 단골 손님도 늘어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니 숨 쉬는 것조차 편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교훈은 앞으로의 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이 소식은 의료재단을 통해 가끔 들었습니다. 새로운 후견인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고 건강도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저를 가장 안심시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의 아이였다 해도 그 생명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의 말에 속아 호적에 올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제 삶은 다시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고 증거를 모아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살고 저는 자유를 지켰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결말, 그리고 제 인생의 재출발. 이보다 더 시원한 마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사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혹시 아직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안 남기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